무거운 종이돈 뭉치 없이도 갖고 다니기 귀찮은 동전 없이도 휴대전화 안에 넣어놓은 현금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사람들. 지금 현재 중국 선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선전시 경제특구 설립 40주년을 맞아 디지털 화폐 대규모 실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첨으로 뽑은 시민 5만 명에게 디지털 화폐 200위안, 우리 돈 약 3만 4천 원씩 1000만 위안, 즉 대략적으로 우리 돈 약 17억 원을 무료로 나눠준 것이죠.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시민 191만 명이 추첨에 참여했을 정도로 관심과 호응이 많았는데요.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시험에 나선 건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당시 선전과 청도 등 중국의 대도시들과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베이징 인근 등지에서 폐쇄적으로 내부 실험을 진행했었죠. 다만 이때는 이렇다 할 실험 결과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번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경제특구 대표도시 선전을 활용해 시 주석이 14일 열린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중국이 국내외에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더욱이 디지털 화폐에 눈을 돌린 나라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은행 역시 디지털 화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도 앞다퉈 관련 기술을 점검하면서 기술 고도화를 준비 중인데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중국처럼 시범 운영 중인 나라이며 지난 2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화폐 시범 테스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주관해 내년 2월까지 디지털 화폐 2크로나를 이용하는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실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죠. 결국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스웨덴에서 디지털 화폐 실험이 진행되면서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도 유럽 중앙은행에 모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연례 총회에서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일하고 거래하고 지불하는 방법을 포함해 많은 구조적 변화를 불러왔다면서 디지털 화폐 논의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게다가 이웃나라 일본 역시 3년 전부터 유럽 중앙은행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사생활 보호와 감시 기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역시 민간 기업인 페이스북 등 플랫폼 업체가 디지털 화폐 분야에 관심을 보이면서 앞서 나가는 가운데 여기에 연방준비제도도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역시 디지털 루블화를 추진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온 바 있죠. 사실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방식은 새롭지 않습니다. 플랫폼 업체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만들었고 이러한 시스템을 중국 전 대륙에 확장시키는 데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거지도 QR코드로 구걸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인들은 QR코드가 붙어있는 공유자전거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출퇴근하고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주문할 때도 번거로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화면에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결제가 가능한데요. 전기값과 물값은 물론이고 세금까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하면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는 현금 없이 24시간 모바일 결제로 생활이 가능한 사회가 이미 도래했다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의 다른 점을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던 절차를 건너뛰고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돈을 바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한 단계를 건너뛴 것뿐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가 아닌 한국은행의 돈을 바로 저장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자들이 느끼는 차이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한국은행 격인 인민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 통화의 발행과 유통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폐나 동전을 발행하는 비용을 현저하게 아끼면서 돈의 흐름 역시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물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디지털 화폐 발행은 이런 장점 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일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스마트폰 기반 결제 방식이 널리 쓰이기 전부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보편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신용 기반 자본시장이 우리나라나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초반 보편화된 신용카드조차 중국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중국 사회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대신 보증금 형태로 현금을 많이 내고 세탁소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화와 기술 부족 사태로 중국은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진행했던 것과 달리 결제 수단 변화 단계가 현금에서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곧바로 스마트폰 기반 결제 방식으로 직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로 양분되는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이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사업의 숨겨진 의도로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디지털 화폐 사업 추진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통화 권력을 국가가 되찾아오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리바바, 텐센트가 양분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 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두 기업을 중국 정부가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죠. 다만 이런 분석에는 중국의 특수한 기업 운영 상황을 간과한 것이라는 꼬리표가 따르는데요. 공산국가인 중국은 민간 기업이라 할지라도 정부 당국의 통제를 심하게 받고 있고 기업 활동을 통한 수익은 물론 획득한 정보 역시 정보와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5G 장비 수출을 추진해온 중국 화웨이 기업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소셜미디어 틱톡에 미국 내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심지어 이와 비슷한 이유로 중국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완벽히 통제해 개인의 자금 흐름을 보다 쉽게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보도된 많은 뉴스가 증명하듯이 중국은 여전히 부정부패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민간 기업은 물론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과 일가들의 부정부패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일례로 3년 전 차세대 국가주석으로 점쳐지던 순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가 물러난 일이 있었죠. 당시 중국 공산당은 엄중한 규율 위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순 전 서기의 부정부패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축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우리 돈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라는 입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권력자들과 일가족이 부정부패에 얽혀 처벌받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현 시주석 체제의 중국 정부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텐데요. 결국 이렇게 은밀하게 오가는 검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가 더없이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종잇돈으로 은밀하게 오가던 비자금 등 불법적인 금전 흐름을 디지털화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래를 손바닥 위에 놓고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국 내부의 상황도 고려 대상이지만 사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서두르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점해 미래의 기축통화, 즉 달러의 지위를 뛰어넘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내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국제 무역 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현재 중국에서 쓰이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통장을 만들고 까다로운 본인 인증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한 화폐를 스마트폰에 바로 저장해서 사용한다면 이런 과정도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해외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하는 게 중국의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벌인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철도와 댐 등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고 투자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제3세계 시장에 중국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위안화 가치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자산 운용업체 봉토벨도 실제 러시아가 자국 외화 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을 지난 2018년 2%에서 지난해 14%로 늘린 반면 달러화 비중은 같은 기간 30%에서 9.7%로 줄인 것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 결제에서 달러화 점유율이 2020년 1분기 사상 최초로 46%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유력은행인 싱가포르 DBS 은행도 중국과 미국 간 대치가 기술업계와 금융업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죠.
심지어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국경 간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는 미국 CNBC 방송의 보도도 나온 상황인데요. 사실 중국 정부는 기축 통화에 대한 욕심을 과거부터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미국 달러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이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사들이면서 중국의 기축 통화에 대한 욕심은 다시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각 나라가 사들인 달러로만 교역을 원하면 위안화의 범용화는 상대적으로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12월의 기준으로 국제 무역에서 사용된 결제 화폐는 역시나 달러였습니다. 전체 결제 중 42.1%를 차지했고 이어서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는 전체 1.94%에 그쳐 달러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이렇게 위안화와 달러화의 현재 위상과 중국의 경제 상황, 정부 당국의 정책을 종합해보면 위안화가 달러를 제치고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데요. 지난달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금융회사 모간 스탠리 애널리스트 16명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 10년 뒤에는 중국 위안화가 국제 외환 보유 자산의 최대 10%를 차지해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어서 세 번째 기축 통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현재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위안화를 바라보는 희망 섞인 기대와 반대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금융시장과 국제사회의 달러 의존도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때문이죠. 즉 위안화의 지위가 지금보다 수십 배 커지기 위해서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훨씬 더 개방하고 미국 달러 의존도를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금융시장을 개방하려면 선정과 상하이 주가 시장에 해외 자본이 더 많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중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 요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향후 10년간 불안 요소는 계속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달러를 통해 무역을 하는 국가들이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적어야 하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인데요. 결국 이러한 이유로 중국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팽배해 중국 위안화의 지위가 쉽게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보는 시선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중국이 기대하는 위안화의 기축통화화가 중국 뜻대로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내장 스토리에 빠져있는 동안에 아베의 카지노 스캔들이 일파만파 대형 사건으로 줄줄이 터지고 있었네요. 자민당의 아키모토 의원이 구속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 중의원 한 명이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고 며칠 전에는 5명의 중의원들도 100만엔씩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스캔들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전 중의원인 여성 의원이 갑자기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의원이 30여 명이라는 이야기도 언론에서 언급되기도 하고요. 이건 일본 정치계가 폭삭 내려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중의원들의 인터뷰도 뒤따르고 있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2016년 12월 중의원 내각위원회 회의가 카지노 해금법 때문에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 입장은 도박죄가 갑자기 카지노 합법화로 무죄가 되는 법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중의원 내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아키모토 의원이 갑자기 심의 중단과 표결 시작으로 밀어붙이면서 얼렁뚱땅 가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아베가 고문으로 있던 통합 리조트 추진 의원 모임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자랑했던 아키모토 의원은 바로 내각의 통합 리조트 담당 부대신이 됐었죠. 물론 이후에 아베와 스가 정관과 한 호흡이 되어서 카지노 리조트를 신나게 밀고 나갔습니다. 이후에 아키모토 의원은 500닷컴으로부터 현금 300만엔과 기타 지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카지노 스캔들로 체포된 500닷컴 회사의 고무 나카자토 카츠노리가 아키모토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2017년 9월경에 다른 중의원 5명에게 각각 100만엔씩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4명의 자민당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도쿄지검 특수부가 증거가 되는 자료를 압수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유신회의 시모지 미키오 중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자금으로 100만 엔을 받았고 거취 문제는 유신 회장 등과 의논하겠다고 했는데 유신회의 마스이 대표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으니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바로 답했다네요. 시모지 미키모 의원은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원으로 첫 당선이 된 육선 의원인데 그때 초선으로 함께 당선된 절친 의원이 현재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입니다. 일본 아베 내각에서 통합 리조트를 총괄하는 스가 장관과 카지노 리조트 추진을 위해 발벗고 뛰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모두들 아베와 스가 관방장관과 연결이 되는 의원들입니다. 참 대단들하네요. 이런 와중에 며칠 전에는 30여 명의 중의원들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장 자민당에서는 발칵 뒤집어졌고 사실 확인을 하는 기자와 자민당 의원 간의 실랑이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조만간 명단들이 줄줄이 터질 것 같네요. 이렇게 연일 자민당 의원들의 불법 자금 수수로 시끄러운 일본 정치계인데 오늘 갑자기 미야케 유키코 전 중의원 의원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카지노 스캔들과 관련이 있다는 정보는 없지만 이런 소식을 듣는 일본 정치계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아베는요, 벚꽃 스캔들이나 카지노 스캔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뜬금없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급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제 정세에 훈수를 두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닛산 자동차 카를로스 고 내장의 탈주 사건과 카지노 스캔들로 중의원들의 불법 자금 수수로 다들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인데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아베는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죽을 맛인 것이 뻔하겠지만 말이죠. 앞으로도 방사능 및 도쿄올림픽 열사병 얘기가 줄줄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2020년이 아베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이후 소비세 인상 때문에 이루어진 포인트 환원 기간이 지나고 시끄러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뒤죽박죽 터지고 있는 카지노 스캔들을 보면서 곧 있으면 아베의 또 다른 부정부패가 들통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일본 뉴스를 계속 주시하다가 터지는 대로 바로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